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운전자 피로에 따른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받던 버스 업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기도 내 시내버스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인천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시 시장선거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공기질도 한몫을 하는데요.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져서 내일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가 23도, 광주가 25도까지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U2의 위드워 위드아웃 유 띄워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작되는 건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서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그동안 지적됐던 버스 운전기사 피로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 내 많은 버스 운전사와 도민 그리고 버스 업체 상당수가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면 졸음운전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물리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가 없어서 노선을 줄이든지 아니면 배차 간격을 늘리든지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까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또 당장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버스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쟁점인지 오늘 살펴보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 공공기관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데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죠. 네. 기존에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그 정시 근무라고 하는 그 40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일주일 이번 40시간. 그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은 그동안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까지 포함해서 연장 근로의 제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예.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그 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라서 68시간까지 일을 해왔던 업종이 많은데 예. 이것을 그 52시간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연장 근로의 단축 효과가 어떻게 보면 주된 초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 대란으로 지금 얘기되는 그 시내버스나 아니면 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그 특례업종이라 해서 그 과거 법 적용으로는 제한 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었던 업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올해 그 버스 관련된 사고가 많다 보니까 특례업종을 크게 줄였고 이 육상 버스의 경우에도 그 특례업종으로 제한 없이 연장 근로, 휴일 근로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업종에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예. 아마 이 법 적용으로 보면은 그 올해 68시간까지 우선적으로 그 제한을 받게 되고 내년서부터는 52시간 단계적으로 줄인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제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던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 제한을 단계적으로 받다 보니까 네. 새롭게 그 현재같이 그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버스 운행을 하는 그런 근무 체제가 크게 좀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현행 68시간에서 개정되면은 52시간으로 바뀌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해서 월화수목금 5일 해서 40시간 플러스
기존에는 68시간이 되는 것이 40시간에다가 그 주말에 16시간을 포함해서 가능했던 건데 이게 예. 주말께 빠지면서 52시간으로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뭐 버스가 운행 중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올랐었고 그것이 지적받다 보니까 원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운전기사를 무리하게 이렇게 근무를 시켜서 피로로 인한 이제 운전 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특례 업종에서도 제외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축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당장 올해 7월부터 버스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제한 없이 연장 근로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그동안의 근무 체제에서 68시간 그리고 또 52시간씩 줄여나갈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현재 그 운전기사 인력이 12,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당장 이렇게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면은 바로 많게는 12,000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이 그런 버스 운행이 많은 밀집 지역일 텐데 그 수도권만 해서도 8,000명이 넘는 8,200명 가까운 그런 신규 기사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사업주로서는 이제 신규 운전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에는 여러 인건비 부담이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서 당장 버스 대란이라는 문제는 7월 이후에 새로운 근무체제로 신규 인력을 제대로 이제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배차 시간이 많이 좀 더 확대가 된다든가 아니면 운행이 여러 가지 장애를 좀 받게 되겠죠. 예. 지금 그 경기도에 있는 전체 그 버스 기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12,000명 수준이면 거의 한 지금 수준의 절반에서 한 70%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아닌가요? 새로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신규로 그러니까 현재 규모에 비해서 신규 한 8,000명이 이제 경기도권만을 수도권까지 확대해서 하게 되면은 한 40%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지금 수준의 배차 간격 그리고 그 노선을 유지하려면 버스 회사에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력이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힘든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하고 경기권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모양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제라 해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하루하루 이용하는 그런 필수 공익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버스 업체한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가 여러 가지 좀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적정하게 수익도 보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사들한테도 월급제 급여를 주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반면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재정 여력이 넉넉한 서울시가 앞서 좀 시행이 되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에 대한 큰 문제가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도 버스 업체로서도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인력을 추가 채용하더라도 부담이 적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과거에 이미 급여 방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서울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손쉽게 채용하는 데 나서게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에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니까 아무래도 그만한 숫자의 인력 채용을 좀 하기 꺼리게 된다든가 아니면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기사 입장에서는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해서 일정하게 자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확보를 했는데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기존 인력들도 생활소득이 줄어드는 점에서 좀 이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에서는 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하지만 경기도의 많은 시내버스 회사들은 방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버스 분야뿐만 아니라 예. 다른 분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은 일한 만큼 근로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형태로 보상체가 운영되는 부문, 버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사 입장에서는 12시간 내지는 11시간, 10시간 일한 만큼 그걸 받던 것에 이제는 앞으로 10시간 내지는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법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이제 일하는 소득의 감소를 갖고 여러 좀 불만스럽게 얘기될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면은 업계에 미치는 충격과 더불어서 경기도민들이 겪게 될 불편도 가중될까요? 현재로서는 좀 아쉬운 게 법 개정이 지난 2월 달에 이루어지고 나서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의 효과가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장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 한다면은 그때서부터 좀 해당 업계에 이를테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이 되고 그렇다 한다면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새로운 기사 인력을 어떻게 확충을 할지 아니면 또 사업주로서는 인건비 부담 내지는 기사로서는 소득 감소를 어떤 식으로 좀 보전하거나 아니면 좀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기간 넉넉지 않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좀 해당되는 노사정 협의를 잘 해서 여러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동안 논의가 잘 이렇게 생산적으로 원활하게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좀 우려를 좀 낳고 있고요. 이제 과도기적으로 이게 올해 이런 7월 이후의 상황을 좀 겪다 보면은 시간을 가지고서는 좀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장 7월, 8월 초입에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가지고 인력을 제대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버스 운행에 여러 좀 차질이나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자체 여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 도민까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유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유예하고 싶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하더라도 당장 법 시행을 코앞에 뒀는데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진 않고요. 이게 경기도만의 사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그나마 좀 이 제도 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전 제도도 잘 갖춰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그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기도 이하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다 대중교통편으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 이제 근무체제 변화를 제대로 이제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유예하고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늦추자라고 도미노처럼 이렇게 확산이 될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근로시간 단축 그 취지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남은 기간에 그런 하나의 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협의나 내지는 지원 대책 마련이 지금으로는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그냥 지금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온 경기도발 소식을 보니까 134개 업체로부터 채용 계획을 조사를 했더니 3천여 명의 운수 종사자를 이제 곧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한 최소한 8,000명에서 최대 한 12,000명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3,000명으로 급하게 메운다는 건데 글쎄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의 기사가 충원되면 그들의 객관적인 능력은 그 자격으로서 보장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전 문제라든지 우려스러운 점은 없을까요? 예, 그동안에 장시간 노동 때문에 안전사고, 버스 운행 사고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됐다 한다면, 예.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신규로 기사 인력을 확보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 채워진다는 문제 없겠지만은, 예. 좀 전혀 이 분야에 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또 운행상의 여러 가지 또 이제 사고라든가 아니면 혼란이 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를 필요한 인력을 다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보된 사람들에 대해서 운행에 하기 전에 그분들이 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좀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또 버스 지역, 경기 지역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조 측은 버스 기사를 그냥 늘리고 양성하는 것보다도 지금 기존의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게 우선이고 그러려면은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임금 보전이죠.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제조업도 그렇고 지금 서비스 분야 버스 업종에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가 비례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동안에 장시간 노동을 갖고 임금 받고 생활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생활의 압박을 받는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임금 보전 방안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맞춰서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됐을 때 300인 미만이나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기존 인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좀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있긴 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특히 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 이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임금 감소 폭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라든가 노동조합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을 보이는 것인데요. 예. 가장 바람직하기에는 버스가 일반 주민들, 시민들의 이제 발휘되고 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가장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은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제나 아니면 예산 재정이 충분치 않다면 준고용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서 제한적인 지원을 넘어서 가지고 예. 대중교통에 대한 좀 전반적인 체계 개편을 좀 도모하면서 그러면서 이 근로시간에 따르는 여러 파급 문제들을 좀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돌리 파튼의 9 to 5 듣고요.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이어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경기도에서는 공유 농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종범 농사펀드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농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공유 농업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 농업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예. 먼저 공유경제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경제는 자기가 원래는 소유하고 있던 뭐 물적 자원 또는 지적 재산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나오는 시너지에서 사회적 경제 형태로 풀어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농업, 농촌 분야에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또는 농부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자원들 또는 농부가 알고 있는 지적인 재산들 이런 것들을 도시민들과 공유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공유 농업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로는 농부가 가지고 있는 농장 중에 일부를 같이 도시민하고 경작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농부가 가지고 있는 공간 자원 외에 뭐 경관 자원 같은 것들도 도시 소비자들과 공유해서 여가를 즐기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실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 경기도에서는 공유농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우선은 경기도 내에 있는 농부들 중에 공유농업을 실행할 수 있는 농부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예. 또 그것들을 농부 혼자 사실은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유농업을 함께 기획하고 도시 소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활동가들은 저희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활동가 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이 활동가들이 농부랑 같이 한 팀이 돼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도시 사람들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 사람들의 참여 그리고 농업인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꾸려지고 있는 공유 농업. 네네. 그러면 이게 특별한 공간으로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색다른 점이고 또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네네.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 같은데 실제로 네네. 그런 뭐 프로젝트라든지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천에 영춘농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 이태원 농부는 기존부터 농장을 갖고 오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허. 네, 이 공간에서 유채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이 프로젝트는 이 농부가 갖고 온 공간 자원 또는 경관 자원을 도시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고요. 예. 이쪽에서 슬로우 웨딩이라고 하는 컨셉의 프로젝트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제 농장에 놀러 와서 같이 이 농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또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작은 결혼식이 운영이 되는데요. 예. 가족 단위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께 그 유채꽃을 활용한 화관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장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와 주변 농부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가지고 예.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에 뭐 주말이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네. 이 농장으로 이 연인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또 농장에서 작은 결혼식 그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 될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뭐라고 좀 검색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포털 사이트에 그 유채꽃 필 무렵이라는 프로젝트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예. 농사펀드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사전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사펀드에 접속하셔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서 사전에 기여금 형태로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시면 이 프로젝트 완성이 되고 해당 날짜에 이 가족들 또는 신청하신 분들을 초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연중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6월까지 일단은 1차 프로젝트가 진행 예정이고요. 예. 6월 주말까지, 6월 둘째 주 주말에 또 주말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다른 프로젝트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름, 가을, 겨울에도 다른 형태로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농촌에서 색다른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험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공유 농업에 대해서 박종범 농사펀드 대표이사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네, 오늘은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23일 남았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보이는 곳도 있고 일찌감치 좀 기울어져 가는 곳도 있는데 자, 오늘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진표상으로는 일단은 그냥 겉으로 보기엔 4파전인데 네. 들여다보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예비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유종복 예비후보 현 재선을 노리는 네. 후보의 2파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고 가요. 지금 그만큼 치열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네. 사실은 이제 유종복 현 시장 그리고 이제 도전자 박남춘 후보 지금 어찌 보면 여야를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선거가 돼야 하는데 조금 뭐랄까요? 거센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인천광역시 수도권에서 중요하고요. 17개 광역시 중에서 또 이제 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수성해야 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물론 정책론보다는 지금 현재 정권, 지난 정권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박남춘 이제 이 도전자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공약도 재미가 있습니다. 서해 평화지대가 조성됐을 때 인천이 이제 경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좀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정복 후보는 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치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 제일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 제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이면으로 들어가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설전 아까 말씀드린 쪽은 좀 흥미로운 것이 이 유정복 이 후보가 이제 친박 출신이에요. 예. 또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안행부 장관을 하다가 인천시장을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맡게 됐는데 네. 친박 실세 아니냐 하는 공격을 이제 지금 여권 박남춘 후보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유정복 후보 측에서는 이제 박남춘 후보에 대해서 결국은 또 이 좌파 정권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아주 색깔이 좀 또렷하게 그러네요. 충돌하고 있다. 어찌 보면 역으로 제가 보기엔 인천 시민들은 좀 선거가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이제 강하게 대비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요.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언쟁 중에서 공무원 선거운동 의혹 이걸 가지고서 두 이제 예비 후보가 굉장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박남춘 후보 측이 이제 유정복 후보에게 제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현역 시장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퇴직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선거 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정복 후보 측은 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라도 여기서 또 이 정황이 증거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위법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것이 좀 분위기를 잡기 위한 공세인지 아니면 좀 이제 정황 증거가 명확한 그런 사실인지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과거 치적을 강조하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이제 평화시대를 염두에 둔 거대한 구상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 후보 과연 어떻게 대결이 펼쳐질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용인시장 선거를 보니까요. 네. 용인시에서도 이제 최초의 재선시장 타이틀을 놓고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 네. 재선 가능성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어디나 그렇지만 수도권은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재선도 만만치가 않고 도전자도 만만치가 않고 이제 지금까지는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 전이 한 중반쯤 들어가서 지금 이번 주 24일, 25일이 이제 본선거 후보들 등록일입니다. 예. 그럼 선거 운동은 이제 31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번 주 후반이 되면은 이제 본선 주자들이 다 하나하나 확정이 되면서 이 오는 주말부터가 사실상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 전에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는데 용인시는 재선시장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특이하네요. 그만큼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제 발전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야가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정찬민 현 시장이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하면 상당히 입지를 굳히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여야 구도에서는 수도권이 다
이 야권에게 쉽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그렇죠.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역 시장 프리미엄 대 집권당 프리미엄의 격돌이라는 얘기가 있다. 아하. 인물을 보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게 이제 이 정찬민 후보 측 캠프의 이제 지금 예. 현재 캠페인입니다. 상대는 누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백군기 아하. 후보인데요. 백군기 후보가 군 출신입니다. 예. 저는 이 슬로건이 아주 재밌는데 산전수정 공중전 게릴라전까지 다 거친 이 백군기 후보가 예. 용인시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번 선거 이길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스타 출신이잖아요. 장성 예. 출신인데 아니나 다를까 특수전 사령관 출신이라 어허. 뭐 게릴라전이나 특수전 전문가인 건 맞습니다만 예. 이미 이제 2008년경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쪽에 의원 생활을 쭉 해온 만큼 네. 제가 보기엔 용인시장 후보로서 군 출신을 강조하지 않아도 뭐 역량은 충분히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그 행정 경험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 정차민 후보 쪽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봐라 수십만 군을 지휘하던 인물이 용인시 발전을 못할 것 같으냐. 예. 행정가적 경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치고 있어서 지금 이쪽도 용인도 굉장히 이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인물론으로도 밀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백군기 후보 측의 반론인데 이제부터는 좀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고요. 예. 용인도 지금 상당히 이제 이 수도권에서는 발전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약을 내는 쪽에서 지금 현재는 좀 득점 포인트를 올리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좀 정책 선거로 돌입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현역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네. 정부 여당을 등에 업은 프리미엄이냐. 어쨌든 지금 굉장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뭔가 주력으로 내세고 있는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찬민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용인에서는 이제 개발과 복지 이 두 키워드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백군기 후보 쪽에서는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며칠 지켜보면 이번 주말부터 조금은 굵직한 공약들을 뽑아내게 될 것 같아요. 수도권과 연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주로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찬민 후보는 역시 부채 문제 같은 것들이 강조하고 있고 지금 네. 이자 내지 않는 도시가 됐다. 내 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백군기 후보는 아마 중앙정부와 함께 이 지원 프로그램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정찬민 후보 쪽이 이걸 이미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이제 시장이다. 시정을 통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백군기 후보는 아직 조금 굵직한 공약은 유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튀어나올 때 본격적인 이제 정책 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인천에 이어서 용인시까지 살펴봤고요. 고양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고양시도 뭐 인구 규모가 뭐 수원, 경남, 창원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맞습니다.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총력을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양은 잘 보실 게 지난해 조기 대선 무렵에 이 민주당 내에서 이제 후보 경선, 대선 예. 후보 경선은 이제 최성 고양시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성 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이번에 후보가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제 이재준 후보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 반대쪽에서는 이동환 후보가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3파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거의 수도권은 다 2파전 양상인데 네. 지금까지 훑어본 바 여긴 정의당의 박수택 후보라는 또 인물이 나와서 네. 3파전을 예고했는데 그 이유는 이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심상정 의원인데 지난 대선 때 이제 신불리라는 별명으로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났죠. 예.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이 좀 힘을 쓰는 지역이 몇 군데 없는데 그래도 심상정 전 대표의 이 주력 이 지역인 고양은 조금 정의당에 대한 관심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조금 참신한 이 복지 공약 등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박수택 후보도 이미 출근길 인사 시작했는데 옆에 심상정 의원이 나란히 함께 인사를 하고 있어서 야. 좀 노란색 파워를 이제 실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보시면 이동환 자유한국당 후보는 좀 행정, 교통, 또 장애인 복지 지금 이런 공약을 계속 꺼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약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백지 공약입니다. 공약은 시민들이 내십시오. 야. 저는 시민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700여 개 정도의 시민 공약이 이 추천 제안이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역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이재준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기한 공약을 제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민 백지 공약 700여 개 지금 이제 홍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고향이 지금 이 우리가 언급한 인천이라든가 혹은 용인이라든가에 비한다면 예. 조금은 정책 선거에 돌입해 있다. 아하. 어떤 인물론을 앞세워서 뭐 또 좌파 정권 또 이제 적폐 정권 싸움보다는 그래도 정책 중심으로 가고 있고 고양시가 좀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양하면 뭐 꽃축제도 연상하고 네. 또 문화도시도 연상하고 하는데 이 도서관 공약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다른 지역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네. 차용할 만한 좋은 정책들이 정책 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예.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자, 오늘 새 도시를 살펴봤는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좀 정책 선거 네. 그런 후보들의 실제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이번 지방선거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은 월요일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모레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